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영수회담을 합니다. 그동안 의제 조율에 시간을 많이 써왔는데 의제 열어두고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일단 제안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대통령실에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제를 조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되는 모습을 끌어내는 게 또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대통령,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부합하는 일 텐데, 그 의제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민생 문제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사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제 의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나. 3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전달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은 민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실을 통해서도 들을 기회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거를 우리도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발 일단 만나자, 자율적 형식을 통해서라도 일단 만나기는 하자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였어요. 보였어요?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 그 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앞으로 자주 만나자,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전격적으로 총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새로 들어온 이제 정무수석과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 좀 조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열어놓고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첫 발자국을 내딛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정해진 것으로는 1시간, 일단 정해진 것은 1시간 차담회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뒤에도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각 쪽에서는 이제 3명 정도씩 배석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대1로 직접 따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의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민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SNS나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25만 원 그리고 횡재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또 본인이 직접 밝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다 논의될 수 있는 테이블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정말로 1시간 차 마시면서 사진만 찍는 이런 모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리고 횡재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밝혀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의 영수회담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지만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성과, 가시적인 성과들, 그리고 본인이 총선 민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만큼 받아들여 주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근데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러면은 13조 원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금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 세금이고 우리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남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서민들이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별적 지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안이 아니라 뭐 좀 수정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횡재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최근에 5년 동안의 그 순이익의 한 120% 이상을 올해 얻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을 초과이익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4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이게
정무위원회 올라왔을 때 민주당 쪽 의원조차도 좀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본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이중과세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받아낸 세금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있어서 대출 이전을 지원해 준다든지 대출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좀 도움을 주자라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원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수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패배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오늘 안에도 어느 정도의 수정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의 낙선자들은 국민들의 민심이 정말 차가웠다. 바닥 민심은 차가웠다.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 정부가 너무 민생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절대 민심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생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총선 전에 뭐 하나로마트에 들러서 대파 가격 발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전달을 하지 못했던 분, 뭐 사실 시장 가격을 누가 다 일일이 당장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격 자체를 전달한다거나 어떤 지금 민생 현안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든지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전달이 안 되는 부분. 사실 대통령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할 때는 보고하는 이 주체는 굉장히 말을 짧게 하는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그 뭐 1시간이면 50분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가 큰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못한다라고 거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니까 하시려면 직접 하세요라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나서 사진 찍는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성과 없는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사진만 찍고 나온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나는 소통했다, 난 노력했다라는 모습만 보여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것도 근데 얻어온 것이 없다면은 빈손 회담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실망감을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겠다라는 거는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야당의 당대표라도 나서서 이 총선의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전달할 수가 없다. 사실 총선에서 낙선자들과의 만남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낙선자들이 나중에 그 어땠냐 만남은 어땠냐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냥 식사였다.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구를 통해서 과연 민생이라든지 현안을 듣고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갖고 나서서 이제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국민들이 이렇다라는 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 불통 이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들끼리 그냥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면 되는 것이었는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간 약속을 잡고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제에 더 열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열려서 이야기할 게 아니면 먼저 전화하고 만나자는 이야기조차 이재명 하지 대표는 뭐 어떤 얘기든 하는 건 열려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본인의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서는 이제 민생 관련해서 25만 원 그리고 횡재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드시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는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여야 없이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여기에 대해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토론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다음번 대선 결국 지도자로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첫 심판대가 이제 오늘의 영수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심도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이런 것들 언급이 될까요? 저는 특검법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제2요건이 이제 그 발행이 되었었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제2요건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국회에서 한번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정부로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배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을 못하고 있는 난항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테이블에 올리기에는 글쎄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영수회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마치 이 영수회담 자체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온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였고요. 그게 역대 최저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이 영수회담으로 비춰졌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만나서 민생회복지원금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를 결국 야당 대표도 못했다는 것인가. 이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최수근 상병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자체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지 회수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수 여부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지금 또 나온 것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그 경찰 기록 회수 당일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또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가? 왜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원래는 절대 통화를 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 당일에 그렇게 통화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의혹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은 이것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또 박정훈 대령이 지금 원래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재판을 받아 기소가 되려고 했다가 어쨌든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이런 민심을 전하는 것이 영수회담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아까 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지난 주말에도 조사를 받았고 한 14시간 정도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오늘도 다시 소환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처벌이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특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 그렇다면 공수처라는 것을 이 기관을 왜 만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오히려 공수처에서의 수사 과정이 뭔가 미진하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래도 공수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기관이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고 저는 이것을 그래서 정쟁화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하고 이게 정말로 돌아가신 최상병에 대한 예의인가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특검법이라는 저는 법안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주제가 많으니까. 네. 자, 특검법 얘기는 양쪽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정도 하고 자. 어쨌든 여야 협치를 위한 그 영수회담 추진 와중에 민주당이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약간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에 이제 의결을 했어요. 관련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인다. 22대 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곡관리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한 법안들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양곡관리법 그리고 방송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들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본인들이 내부 안에서 이것은 조금 법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결국에는 180석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상은 다 됐잖아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헌법에도 없는 자꾸 거부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저는 헌법에 굉장히 있습니다. 헌법에 거부권이란 단어가 헌법 없죠. 교과서에 보면은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아니 챕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헌법 공부를 하셨던 분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제1을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거부권이란 단어를 쓰면서 저는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프레임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렇다면- 권영석 헌법책이라든지 허영 헌법책이라든지 어느 헌법책을 봐도 기본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와 한계 이런 챕터가 있는데 그걸 헌법 공부를 다 하신 분이 헌법에도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제2요구권이라는 그 보기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 아니세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헌법에 없다고 법안에 마셔가지고. 있는 헌법에 네. 있는 규정에 있어서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것이 어떤 헌법 교과서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공식적인 단어인 것처럼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지금 뭐 민주유공자법이라든지 뭐 강사법 그리고 뭐 양곡관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특히 지금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그 영수회담 테이블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만약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회담이 좀 부드럽게 잘 열리게 된다면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본인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하게 헌법에서 지칭되는 헌법 챕터에 있는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의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헌법 학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비헌법자로 만드시는 어떤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없다라는 말씀은 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 아닙니까? 5월 29일까지인데 5월 29일까지 가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곧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끝나니까 나는 이제 뭐 손을 놓겠다. 임기 끝날 때까지만 그냥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고 이런 것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로 일관하는 9번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지금 최고의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록을 세울 정도인데 총선에서의 민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좀 이야기를 듣고 받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취지에서 이런 거를 발의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야당의 폭주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이 그것도 읽지 못하는 어떤 논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법안이 이제 쟁점 법안이냐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민주유공자법에서 그 가족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아직 남아 있을 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로 금요일 5월 3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이 유력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찐명 대 찐윤이라고 누가 네. 표현을 하던데 이 조합은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철규 의원은 지난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하고도 바로 다시 이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동으로 하고 또 공관위원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나서는 모습이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 누구를 향한 악역일까요? 국민을 향한 악역이 아닌가. 이게 단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여당에서의 원내대표로서의 악역인가? 왜 원내대표가 악역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지지를 못 받을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 성찰을 촉구하고 뭐 이렇게 제2선 후퇴를 호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질 것인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단독으로만 이 총선 참패에 모든 책임을 짓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전적으로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인가? 이 인재 영입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욕심을 낸다. 이것은 용산의 어떤 여당에 대한 그립감을 계속 강하게 쥐고 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지 못하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더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을 거의 뭐 중지가 모아가는 모습인데 결국 국회의장에 대한 지금 뭐 논란도 그렇고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선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1인 독주 체제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대표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이었나요? 언론에 본인의 이제 출마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당이 워낙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비대위원장 그리고 전당대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굉장히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지금 3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당선자 총회도 두 차례인가요? 했고 그리고 낙선인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조차도 다 했지만 여기 있어서 나오는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당장 원내대표를 이번 주에 선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 윤재호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형태로 거의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전국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빨리 중지를 모아야 된다. 굉장히 저는 답답해요. 이게 지금 이철규 의원 혼자서 나올 만한 부분인가? 이분이 지금 원내대표 나오신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왜 아무도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니 본래 상황이에요? 거론되는 분들 한 4-5명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 지금 점점 조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김도읍 의원도 이번에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보다도 오히려 많은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이번 당선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김도읍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수습되고 있지 않는 이 당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좀 저는 여당에 크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에서 이 관리를 내부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보군조차 못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품격 토론은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그동안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